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SH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죠. 그래서 자소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실제로 이제 지원 자격 자체가 토익 80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토익 700점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서 접수가 6월 10일부터잖아요. 그래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니까 좀 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서류 전형 자체에서 직무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30점, 그리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 70점입니다. 그래서 30배수 범위 내에서 필기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자기소개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직무수행 계획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하고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볼게요.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을 이제 보게 되면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기관이 아닌 서울주택도시공사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서울도시주택공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뭐냐 하면 1,000만 시민의 도시잖아요. 서울이라는 곳 자체가 1,000만 시민의 도시이고,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나라죠.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고품격 도시를 건설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공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아닌 SH공사를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서울의 특징, 즉 서울 도시의 특징과 그리고 그 서울 도시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좀 성곽길이라고 하죠. 서울 성곽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제가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서울이라는 곳은 굉장히 고고도화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 과 더불어서 생활 밀착형 SOC라든지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양극화된 도시, 고고화된 도시는 양극화된 도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극화된 도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곳이 바로 SH공사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렇다면 귀하의 강점이나 역량 중에서 어떤 것이 향후 주택도시 공사에 할 수 있는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고문에 보시면은 직무기술서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처음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밑에 직무기술서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 꼭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거기에서 본인이 나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업무라든지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되어서 나는 강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서울주택도시공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중점 사업, 특히 중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리지 홈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신호 사업,
그리고 공간 복지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컴팩트 시티, 혁신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하나 보시면은요. 열리지 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3, 40대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 시민의 취득 부담은 완화하고, 그러니까 처음 살 때 집 마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초 지분 25%만 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4년마다 15%씩 지분을 늘리면 20년 차에 완전히 내 집이 되는 건데, 그러면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무 거주 기간과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 거주 기간 5년,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경과 후에 매각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산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청신호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청년과 신혼 부부의 홈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신호 주택을 통해서 청년은 결혼 전까지 사회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요. 신혼부부는 자녀를 고민 없이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 커뮤니티 서비스 주택단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공공주택은 그냥 대부분 그냥 예전처럼 공공주택이구나 그냥 싼 자재를 써서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IT 기술이라든지 또는 공간 효율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ICT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스마트 하우징을 만들어서 공공주택으로 또는 주택단지를 만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간 복지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뭐냐 하면은 공간 복지 시설을 다각화하는 건데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시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놀이터, 둘레길, 마을 쉼터죠. 마을 장터를 개선하고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활 SOC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공간복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급된 사업단지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SH 기존 사업과 더불어서 신규 사업을 하는 컴팩트시티, 스마트시티는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공간복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요. 지역 맞춤형 공급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대부분 도시는 획일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르고 문화라든지 또는 거주할 때의 연령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복지에 대한 거버넌스, 즉 지역민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놀이터 개선이라든지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마을 쉼터, 마을 장터 개선이라든지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곡 스마트 시티, 고덕 강일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곡 스마트 시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거, 고덕 강일 또는 홍릉 스마트 시티가 다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지역, 즉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 특징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것, 이것이 SH공사만의 스마트 시티의 방향성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안전, 방제, 교통, 환경, 에너지, 시설물 이 6개 부분을 스마트하게 하는데 지역 맞춤형으로 한다. 그래서 앞에 S가 붙어요. SH의 안전, SH의 방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컴팩트 시티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요. 컴팩트 시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컴팩트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도시는 우리의 도시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컴팩트 시티 그 문제가 있는 게 주거지 따로, 그 다음에 상권 따로, 그리고 일하는 공간 따로니까 이게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이렇게 몰려다녀요. 몰려다니는 걸 방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지금 현재 파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분 내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걸어서 15분 내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이제 도시를 키울 때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많이 키웠어요. 왜냐하면 발전 속도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저조한 공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토지 이용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택이라든지 생활 SOC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컴팩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도로 입체화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북부 간선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부 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라든지 공공주택 공급량 확대 및 생활형 SOC 및 행복주택 그 다음에 강일 차고지 입체화 사업이라든지 공공주택 생활형 SOC 즉 차고지를 만들면서 그 옆에 공공주택을 만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사업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신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한강변에 청년 예술 문화 공간이라든지 선박 지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를 결코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SH공사만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무직이라면 인력 운영의 효율적 분석이라든지 스마트 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스마트 시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 맞춤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민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그래서 소통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인력 운영을 했다. 나는 동아리 회장이라든지 학생회 회장 등을 하면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에 적재적소에 맞는 무엇을 할 수 있었다. 업무 분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한번 볼게요. 문제 해결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귀하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자소서 항목하면서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는 자원의 부족, 예상은 했지만 예상치 못한 시간의 부족이라든지 인력의 부족, 그렇게 해서 다시 업무를 파악하고 타임라인을 새롭게 설정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이제 다른 공기업하고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걸 쓰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저 문제 해결해서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무를 다시 파악을 했다면 그 업무를 파악한 이유, 왜 했는지, 그리고 업무 분장이죠. 업무 분장을 다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한 사람에게 업무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다시 해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항목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업무 성실성인데 본인이 세운 원칙 또는 집단의 규정이나 절차 등을 위해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가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원칙, 규정 혹은 절차 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원칙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조직에서의 규정이라든지 혹은 본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세운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노력에 대한 과정도 소개를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켰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편법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또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칙을 지켰는데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실제로 이제 내가 시간을 손해 본다라든지 또는 내가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등장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다면 왜 지키려고 했느냐도 나와야 되는 거죠. 즉 내가 원칙을 세웠으면 또는 다른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에 대해서 스스로 원칙을 지켜야지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그 원칙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칙을 반드시 지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원칙을 지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또는 어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원칙을 지켜나갔다라는 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업무 성실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팀워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경력 및 경험 기술서하고 똑같아요.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으로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근 사례, 즉 팀 목표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경력 및 경험 기술서 미리 써놓은 것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좀 고쳐서 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팀 목표 달성을 위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 이외에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의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 즉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을 했다 라는 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다 라는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이것도 30자죠. 30점이죠. 공백을 포함하여 글자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계획서 최소 글자 수는 500자, 1000자를 쓰는데 500자 이상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수 문자는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MS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에 에러 발생하니까 메모장에 작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러 났는데 내가 에러 난 줄 모르고 그냥 냈어. 근데 에러가 났어. 분명히 여기에 에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러가 정말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건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물어보세요. 직무수행 계획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직무수행 계획서란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또한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는 이유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를 보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관련성들도 높은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구체적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즉, 이건 본인의 역량을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내가 역량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역량을 획득하기 위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지원 동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지원 동기하고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계획. 예를 들어 지원 동기에서 작성한 사업 외에도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스마트 시티라고 썼다. 그러면 내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지금 현재 동네 계획 말고도
어떤 지역에, 어떤 동네에다가 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 거고, 그 스마트 시티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테마에 의해서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역량개발 계획인 거죠. 이게 조금 지원 동기하고는 다르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과 역량 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 지역민과의 의사소통을 기르고 예산 작성 능력을 키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역량 개발 계획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난 자격증 딸래요 라는 얘기를 쓰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 곳곳의 지역을 방문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나는 파악하는 역량을 길러내겠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예산서와 필요한 내용을 통해서 예산 작성 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라고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같은 경우는 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더 돌려보시더라도 꼭 여러분들 돌려보시고 또 돌려보시더라도 이렇게 써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SH공사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달면 제가 댓글 보고 여러분들한테도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